오늘은 작사,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쓸 때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작사라고 하면 단순히 예쁜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상당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렇죠. 가사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운율, 리듬과 글자 수, 구조, 수사법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라임, 운율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라임은 소리의 반복을 통해서 가사에 음악적 쾌감을 주는 기법이에요. 줄 끝에서 소리를 맞추는 가군, 줄 시작에서 맞추는 두운, 줄 중간에서 맞추는 네운이 있고요. 또 모음 소리만 맞추는 반모음은, 자음 소리만 맞추는 자음운, 끝소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완전운,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불완전운도 있어요. 라임을 배치하는 패턴도 따로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연속 라임, 교차 라임, 감싸기 라임이 있어요. 첫째 줄과 둘째 줄을 맞추고 셋째 줄과 넷째 줄을 맞추는 게 연속 라임이고 첫째와 셋째, 둘째와 넷째를 맞추면 교차 라임이에요. 자유롭게 배치하되 핵심 위치에서만 라임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한국어에서 라임을 맞추려면 초성만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모음만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좋은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국어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는데 초성만 다르고 모음과 받침이 같은 단어, 예를 들어 달과 말 같은 경우는 라임 강도가 매우 강해요. 우리 귀가 단어 뒷부분의 소리 일치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반대로 모음만 다른 경우는 어떤가요? 자음 골격은 같고 모음만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달과 돌 같은 건 라임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대신 은근한 연결감을 줘서 벌스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이 필요한 곳에서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러스에서는 강한 라임, 벌스에서는 은근한 자음온을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프로 작사가들은 벌스에서 자음운으로 은근하게 시작해서 프리코러스에서 점점 강해지다가 코러스에서 완전운으로 강렬하게 터트리는 식으로 라임 강도를 조절해요. 고급 기법으로는 다음절 라임이라고 해서 두세 음절 단위로 맞추는 것도 있어요. 사랑해와 바람에처럼 각 음절이 비슷한 소리를 내면 단일 음절 라임보다 훨씬 풍부한 울림을 줘요. 한국어만의 특수한 점도 있나요? 한국어는 교차어라서 조사를 붙이면 음절수 조절이 유연하고 어미를 해, 하고, 하면, 했던으로 바꾸면 라임 맞추기도 쉬워요. 또 의성어 의태어가 풍부해서 반짝반짝, 살랑살랑 같은 표현이 음악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장점도 있어요. 후크는 어떤가요? 코러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인데 같은 가사를 반복하나요? 후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반복형 후크는 완전히 같은 가사를 반복해서 뇌리에 박히게 만들고 변형형 후크는 구조와 라임은 유지하면서 핵심 단어만 바꿔요. 둘 다 쓰는 대표적인 곡이 있을까요? 아이유의 좋은 날이 좋은이에요. 어쩜 이렇게 하늘은 맑은 건지, 어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건지에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핵심 단어만 바꾸죠. 맑은과 많은이 초성만 다르고 모음은 같아서 강한 라임이에요. 그러다가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하고 세 번 반복하며 반복형 후크로 클라이맥스를 만들어요. 가사에도 수량 제한 같은 게 있나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면 안 되는 건지? 물론이죠. 먼저 물리적 제한이 있어요. 3, 4분짜리 대중가요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음절수가 정해져 있는데 느린 발라드는 200에서 350음절, 빠른 팝댄스는 350에서 550음절 정도예요. 여기서 코러스 반복을 빼면 실제 새로운 가사는 전체의 40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인지적인 한계도 있을까요? 네, 한 곡에 담을 수 있는 핵심 주제는 사실상 하나예요. 2개 이상 들어가면 곡의 초점이 흐려지고요. 서사 구조도 보통 두세 단계를 넘지 않아요. 벌스 하나에서 상황 제시, 벌스 둘에서 심화, 코러스에서 감정 폭발, 브릿지에서 반전. 이 정도가 한 곡의 한계예요. 등장인물도 나와 너 한두 명이 적정이고요. 코러스 후크 길이도 제한이 있나요? 네, 코러스의 핵심 후크는 보통 3글자에서 15글자 정도가 적당해요. 좋은 날 3글자, 사랑을 했다 5글자처럼요. 너무 길면 따라 부르기 어렵고 너무 짧으면 의미 전달이 안 돼요. 한 곡에서 쓰는 고유 단어 수도 장르에 따라 다른데 팝댄스는 30에서 60개, 발라드는 50에서 80개 정도고 코러스에는 누구나 아는 쉬운 단어만 써야 따라 부를 수 있어요. 히트곡일수록 가사가 단순한 이유가 바로 이 인지적 한계 때문이에요. 극단적으로 한 문장만 계속 반복하는 것도 기법인가요? 네, 오스티나토 가사 또는 만트라 기법이라고 불러요.
가사는 변하지 않지만 멜로디, 편곡, 보컬 톤 같은 음악의 다른 요소들이 변화를 만들어줘요. 같은 사랑해를 속삭일 때와 절규할 때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다만 아무 문장이나 되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이 기법이 성공하려면 그 한 문장이 극도로 강력해야 해요. 즉시 공감이 되고 입에 감기고 반복 속에서 의미가 깊어질 수 있어야 하죠. 평범한 문장을 반복하면 지루한 곡이 되고 강력한 문장을 반복하면 명곡이 돼요. 이 기법은 특히 EDM이나 하우스에서 많이 쓰이는데 비트와 신스가 변화를 담당하니까 가사는 한 프레이즈만 반복해도 충분해요. 가스펠이나 영성 음악에서도 기도문처럼 반복하며 감정을 고조시키는 데 쓰이고요. 구조적인 기법도 있잖아요. 가사가 마디를 넘어가는 건 뭐라고 하나요? 엉장무멍이라고 해요. 원래 시에서 온 용어인데 가사가 마디 경계에서 끊기지 않고 다음 마디로 흘러넘쳐요. 마디 안에 딱 맞추면 안정적이고 마디를 넘기면 전진감과 긴장감이 생겨요. 관련 기법이 더 있나요? 네, 가사가 마디보다 앞에서 시작하는 앞당김, 한 박 쉬었다 늦게 시작하는 지연, 그리고 강박이 아닌 약박의 핵심 단어를 놓는 싱코페이션 가사도 있어요. 장르마다 경향이 다른데 동요나 찬송가는 거의 항상 마디 안에 맞추고 R&B나 소울은 지연과 싱코페이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랩이나 힙합은 마디 경계를 거의 무시하고 자유롭게 흘러가요. 벌스에서 자유롭게 넘기다가 코러스에서 마디에 맞춰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번엔 좀 다른 관점에서요. 단어의 뜻보다 소리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도 있다면서요? 네, 가사를 언어가 아니라 음악 악기로 다루는 접근이에요. 음절분해라고 해서 사랑해를 사, 랑, 해로 쪼개서 각 음절에 독립적인 음을 부여하거나 아예 의미 없는 소리를 쓰는 보켈리즈가 있어요. 나나나, 샤랄라, 두비두밥 같은 거요. 모음이나 자음 자체에도 감정적인 느낌이 있다고요? 맞아요. 아, 오 같은 양성 모음은 밝고 가볍고 우 같은 음성 모음은 어둡고 무거워요. 그래서 슬픈 가사에는 어두운 밤 눈물처럼 음성 모음을 많이 쓰고 밝은 가사에는 반짝 빛나는 하늘처럼 양성 모음을 써요. 뜻을 모르는 외국어 노래도 밝은지 어두운지 느낄 수 있는 게 이 음성학적 특성 때문이에요. 의미와 소리 사이에 스펙트럼이 있는 거군요. 시나 랩은 의미 쪽에 가깝고 EDM이나 스캣은 소리 쪽에 가깝고. 정확해요. 대부분의 히트곡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의미 있는 가사에 소리 좋은 음절을 조합하는 거죠. 그리고 음절과 음의 관계에도 여러 방식이 있어요. 네 가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음절을 여러 음으로 늘려 부르는 멜리스마, 한 음절에 두세 음 정도 쓰는 뉴메틱, 한 음절에 한 음을 배정하는 실라빅, 그리고 여러 음절을 한 음에 빠르게 쏟아내는 패터가 있어요. 멜리스마는 어디에 쓰면 효과적인가요? 감정의 절정에서 써야 해요. 벌스에서 실라빅으로 담백하게 가다가 코러스 클라이맥스에서 한 음절을 쭉 늘려 부르면 감정이 폭발하죠. 받침 없는 열린 모음, 특히 아나 오 소리에서 멜리스마가 잘 먹혀요. 다만 곡 전체에서 두세 번이 적정이에요. 양념이지 주재료가 아니거든요. 곡의 대부분은 실라빅으로 진행되겠네요. 맞아요. 곡의 80에서 90%는 실라빅이에요. 멜리스마가 화려해서 주목받지만 실제로 곡을 지탱하는 건 실라빅이에요. 실라빅이 탄탄해야 멜리스마가 빛나는 거죠. 작사 입장에서는 실라빅 구간에서 가사가 명확하게 전달돼야 하니까 단어 선택과 음절 배치가 더 중요해요. 반대쪽 끝인 패턴은 어떤가요? 패턴은 한 음의 글자를 빠르게 쏟아내는 거라 랩이 대표적이에요. 음정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리듬 패턴 자체가 음악이 돼요. 벌스에서 패터처럼 좁은 음역에서 빠르게 이야기를 전달하다가 코러스에서 멜로디를 넓게 펼치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나가는 해방감이 생겨요. 뮤지컬에서도 패터송이라고 해서 빠르게 말하듯 부르는 코믹한 넘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셋 있다는 표를 가사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자주 있어요. 한국어에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처럼 세 글자 단어가 정말 많은데 한 박을 2등분하면 2음절, 4등분하면 4음절이니까 세 음절이 균등하게 딱 안 들어가요. 세 뒷단으로 3등분하면 세 음절이 균등하게 딱 들어가죠. 힙합에서도 많이 쓰인다고요? 네, 힙합에서는 세 뒷단 리듬으로 가사를 쏟아내는 트리플릿 플로우가 아예 하나의 스타일이 됐어요. 2등분의 직선적 리듬과 3등분의 둥글게 흔들리는 리듬이 교차하면 복합적인 그루브가 만들어져요. 감정적으로도 세 뒷단은 한 박의 음절을 몰아넣으니까 빨리 말하고 싶은 절박함이나 둥글게 흔들리는 스윙감을 줄 수도 있어요. 실제 대화는 균등박자가 아니니까 세 뒷단이 들어가면 더 말하듯 자연스럽게 들리기도 하고요. 오늘 작사의 세계를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라임 맞추기부터 음절과 음의 관계까지 노래 가사 한 줄에 이렇게 많은 기법과 고민이 들어간다는 게 놀랐습니다. 좋은 가사는 듣기에는 자연스럽지만 그 자연스러움 뒤에 이 모든 기법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가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해 보시면 음악이 훨씬 더 재미있게 들릴 거예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호응은 시리즈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